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키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분의 3m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목숨을 바쳐 지키던 사람. 평양의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순간도 제 눈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어느 날 밤, 제 옆에서 같이 근무하던 박 소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 30분 전이었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뜬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시간을 혼자 서 있어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 소자가 사라진 복도 끝을 계속 쳐다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아, 박동무도 뭔가를 봤구나. 여러분,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은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너무 많이 본 사람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그 너무 많이 본 사람 명단에 올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그 오싹함을 기억하십니까? 제 경우는 그게 제 목숨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목숨 걸고 전하는 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평양 청년이었습니다. 평천구역에서 태어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20살에 군대에 입대했죠. 하지만 신체 검사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철수 동무, 특 A 등급, 별도 면접 대상. 군의관이 제 서류에 빨간 도장을 찍는 순간 옆에 있던 신병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이건 기회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빨간 도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낙인이라는 걸. 입대 3일 만에 평양을 떠나 특별훈련소로 이동했습니다. 100명의 신병이 모였는데 모두 특 A 등급. 첫날 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중 3명만 최종 선발될 것이다. 나머지는 전방이다. 100명 중 3명. 옆에 있던 신병이 제게 속삭였어요. 최동무, 우리 꼭 붙자. 평양으로 돌아가자. 그 친구 이름은 김성호였습니다. 같은 구역 출신이었죠. 훈련 6개월째 되던 날 새벽 5시였어요. 갑자기 비상집합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훈련복도 못 입고 뛰쳐나갔죠. 운동장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김성호 동무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성호는 훈련 중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선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질문하지도 마. 하지만 성호가 입 닫아. 보고 싶으면 너도 저 차에 실릴 거야.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김성호는 손을 흔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성호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성호는 어디로 간 거지? 병원인가? 아니면. 하지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그거였으니까요. 절대 질문하지 마라. 1년째 되던 날 독극물 탐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교관이 테이블 위에 10개의 접시를 놓았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밥이었습니다. 이 중 3개에는 미량의 독극물이 들어있다. 동무들은 냄새만 맡고 구분해야 한다. 틀리면 먹어야 한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선택했어요. 어떤 동무는 맞췄고 어떤 동무는 틀렸습니다. 틀린 사람은 그 밥을 먹어야 했어요. 괜찮습니다. 미량이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단지 며칠 앓을 겁니다. 교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개의 접시 앞에 섰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죠. 하나, 둘, 셋.
5번째 접시에서 미묘하게 다른 냄새가 났어요. 쓴맛 같은 거요. 이거 8번, 그리고 10번입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다. 그날 밤, 틀린 동무 4명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이건 생존 게임이야. 3년이 지났습니다. 100명은 15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선발날이 왔습니다. 중대장이 3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최철수, 박민철, 강수진. 앞으로 나와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호위사령부 배속.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떨어진 동무들을 봤거든요. 어떤 동무는 울고 있었고, 어떤 동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방으로 가는 거였죠. 최전방 지뢰밭으로. 그날 밤 떨어진 한 동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동무 축하해. 좋겠다. 평양에 남는구나.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거기서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5월 첫 근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최철수 동무는 제1호위조에 배속한다. 그분의 3m 뒤에 서라. 그림자가 되라. 첫 근무날 저는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복도에서 선배 경호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신참이구나. 하나만 기억해. 여기서는 눈으로 보되 보지 마라. 귀로 듣되 듣지 마라. 입은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아팠어요.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라. 오늘 본 것도 내일 들을 것도 모두 잊어버려. 기억은 여기서 독약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성호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독극물 훈련이 왜 필요했는지, 왜 100명 중 3명만 선발했는지. 이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잊어야 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들어왔고 이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2013년 7월 18일 제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 순간 이전과 이후가 있죠? 저한테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였어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평소처럼 복도에 섰습니다. 3m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런데 그날 밤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근무 시작 30분 전 선임 경호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동무,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 무슨 뜻입니까? 선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근무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갑자기 무전으로 지시했어요. 모든 복도 CCTV 30분간 점검 정지. 반복한다. 30분간 정지. CCTV가 꺼진다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3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최고 지도부 경호에서 CCTV를 끈다는 건 뭔가 기록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김중희가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각. 특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승용차.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저는 규칙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는 얼굴은 보지 마라. 하지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는 그 찰나에 봐버렸습니다. 우아한 한복, 진주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한 미소. 처음 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자주 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성이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여성의 낮고 부드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 평소 공식 석상에서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인간적이었어요. 대화 내용은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밀함, 격식 없음, 오랜 관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귀를 막고 싶었어요.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절대 지정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클래식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 그리고 춤추는 발소리.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됐어요.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근무조가 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교대하러 온 박소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놈 하는 표정으로요. 최동무, 아무것도 못 봤지? 네. 아무것도 못 들었지? 네. 좋아. 계속 그렇게 대답해. 누가 물어봐도. 박소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다른 경호원 셋을 만났습니다. 그날 같은 근무조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모두 바닥만 보고 걸었어요. 마치 서로가 유령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제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잊어라. 네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놓고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때였습니다. 중대장이 발표했어요. 어제 야간 근무조 전원, 일주일간 외출 금지, 외부 접촉 금지, 휴대전화 제출. 12명이었어요. 어젯밤 그 근무에 투입된 경호원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숙소에 갇혔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전화도 못 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셋째 날, 김중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병원이래. 뭐가 아픈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중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넷째 날, 식사 때 한 동료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못 본 척. 일주일 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철수 동무, 내일 오전 10시 출두하시오. 면담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제 이름과 사진. 보위부 요원 2명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최철수 동무, 7월 18일 야간 근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도에 서 있었습니까?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요원이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흐릿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의 검은 차량. 이 차량을 기억합니까?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요. 누가 내렸습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요원이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최철수 동무, 거짓말은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거짓말이 마음에 듭니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십시오. 그게 동무를 살리는 길입니다. 면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에서 다른 동료를 봤습니다. 같은 날 근무했던 이상위. 그도 방금 조사를 받았나 봐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우리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위가 작게 속삭였어요. 최동무. 조심해. 우리는 이미 명단에 올랐어. 무슨 명단이요? 제거 명단. 그날 이후 저는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도 없는 죽음, 흔적도 없는 실종. 이게 제 동료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거예요. 2014년 초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차례도 곧 온다는 것을. 첫 번째는 강상우였습니다.
2014년 2월, 그는 갑자기 가족 문제로 전출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강상위는 독신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무슨 가족 문제? 마지막으로 강상위를 본 건 1월 30일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최동무 조심해.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 다음 날 아침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고 흔적도 없이. 두 번째는 이중이었습니다. 3월 중순 이중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이 없었거든요. 시신도 볼 수 없었고 가족들도 못 만났어요. 교통사고 현장이 너무 참혹해서 시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이중이는 운전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관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무슨 교통사고? 그리고 세 번째, 박소자. 10월 어느 날 밤, 제 옆에서 근무하던 박소자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무 교대까지 30분 남았을 때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소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12시간을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계속 복도 끝을 쳐다봤어요. 혹시 박소자가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때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박소자 동무는 긴급 임무로 타 지역에 파견됐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다. 긴급 임무? 근무 중에? 아무 말도 없이? 그날 이후 박소자의 이름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일주일 뒤 보위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최철수 동무, 오늘 오후 3시 보위부 출두. 이번에는 조사관이 달랐어요. 더 높은 직급, 더 차가운 눈빛. 최철수 동무, 최근 동료 3명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동무는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별다른 대화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표출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무는 충성심이 투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사관은 책상에 사진 3장을 펼쳐놓았어요. 강상위, 이중위, 박소자의 사진. 이 동무들은 모두 당신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습니다. 2013년 7월 18일 밤 말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위부에 보고하십시오. 동무의 동선, 만나는 사람, 나누는 대화 모두를요. 숙소로 돌아왔을 때 다른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게 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밤 제 침대 옆에는 박소자의 빈 침대가 있었어요. 그의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은 나구나. 내가 다음 차례구나. 그리고 2층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 사라질 순 없다고. 보위부 조사실 의자는 차갑습니다. 등골이 얼어붙을 만큼. 2014년 11월, 저는 3번째 보위부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신문이었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받는 그 기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결백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조사실 책상 위에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파일. 조사관 2명이 저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 명은 질문하고 한 명은 제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최철수 동무, 2013년 7월 18일 밤. 정확히 몇 시에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밤 9시입니다. 그날 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사관이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착했던 검은색 승용차. 이 차량을 기억합니까?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봤습니까?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최철수 동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지금 우리는 동무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죠. 하지만 최동무, 다음에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야 할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었거든요. 평천구역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낮에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무슨 사람들? 보이부라고 했어요. 당신 친구 목록, 가족관계, 심지어 우리 결혼 전 연애 과정까지 다 물어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보이부가 가족까지 조사했다는 건 저를 완전히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상위도, 이중위도, 박소자도 모두 가족 조사를 받은 직후에 사라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내를 안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내도 위험하다. 탈출해야 한다. 지금 당장.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니, 북한에는 일반인 휴대전화가 없죠. 공중전화를 찾아 나갔어요. 함경북도 출신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퇴한 경호원인데 국경지대에 연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최동무, 새벽에 무슨 일인가? 국경 넘는 법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당장 해산으로 오게. 시간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먼저 간다. 안전하게 자리 잡으면 데려올게. 안 돼요. 같이 가요. 안 돼. 둘이 같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 나 혼자 가는 게 확률이 높아.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가장이 아닙니까? 저는 그날 아내의 안전을 위해 혼자 지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평양에서 해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의 시작이었죠. 국경의 철조망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차가웠어요. 2014년 12월, 저는 평양에서 해산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16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혹시 누가 저를 따라오는 건 아닌지, 다음 역에서 보이부가 기다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 목숨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뭔지. 해산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선배가 약속한 장소는 시장 근처 작은 술집이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선배가 앉아 있었죠. 최동무, 진짜 갈 거야? 네. 돌아올 수 없어. 아내도 못 데려올 수 있고. 압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여기가 철조망이 가장 낮은 곳이야. 경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4시 45분. 딱 15분 동안 감시가 약해져. 그 시간에 넘어가야 해. 브로커는요? 압록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어. $500 선불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살아남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다음 날 새벽, 저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영하 20도. 압록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높이 3m,
철조망 위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새벽 4시 40분. 저는 장갑을 끼고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정상에 올랐을 때 저 멀리 경비대 초소가 보였어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죠. 저는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교대 시간보다 일찍 나온 거였죠.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향해서요. 서라.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받던 때처럼요. 얼음이 차가웠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중얼거리며 계속 기어갔어요. 10m, 20m, 30m. 그때 얼음에서 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금이 가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50m쯤 왔을 때 저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빨리, 이리로. 중국어였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음에서 미끄러지고 무릎이 까지고 입에서 신음이 나왔지만 계속 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됐어. 이제 안전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압록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건너왔으니까요. 브로커의 차에 올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안도감? 아니었어요. 죄책감이었죠. 아내를 두고 온 죄책감. 부모님을 버리고 온 죄책감. 동료들을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브로커가 물었어요. 한국요. 먼 길이야.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진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국경은 넘었지만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국경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옥이 시작됐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돌아갈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어요. 더 넓은 감옥일 뿐이었죠. 그리고 북한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한 마을로 데려갔어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창문도 열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왜요? 여기는 중국인데. 브로커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요. 중국 공안보다 무서운 게 있어. 북한 보위부가 중국까지 추적조를 보내. 조선족 사회에 네 얼굴 사진이 돌고 있어. 현상금 1만 달러. 1만 달러요? 넌 특별해. 고위 경호원 출신이잖아. 보위부가 미친 듯이 찾고 있어. 네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이 제 목숨보다 더 위험한 거였어요. 이 주의를 그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햇빛도 못 보고 화장실 갈 때만 문을 열었어요. 열나흘째 되던 날 새벽 2시. 똑똑똑똑똑.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똑똑똑. 더 세게, 더 급하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구세요? 침묵.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발로 차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쾅! 쾅!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못 신었어요. 맨발로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놓치지 마. 조선어였습니다. 북한 추적조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까졌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튀어나왔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최철수 동무, 그만 도망쳐. 같이 돌아가자.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보위부에서 저를 조사했던 그 요원. 어떻게 중국까지? 저는 방향을 틀어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담장이 나왔어요. 1m 80 정도. 저는 도움닫기 없이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담장 끝을 잡았어요. 뒤에서 손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찼어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놨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뛰었어요. 1시간을 달렸을까요?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가 재단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5분 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 2명. 이 안에 있을 거야. 찾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재단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쪽 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4시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기어 나왔어요. 브로커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 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한 조선족 청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을 봤구나. 신고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요. 청년이 뒤쫓아왔습니다. 잠깐, 기다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그때 제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빨리 타. 한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청년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도 탈북자였어. 작년에 한국 갔지.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 호위사령부 출신이지? 현상금 걸린 거 알아. 하지만 난 돈보다 양심이 더 무거워. 차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표로 광저우까지 가.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어. 아주머니가 기차표와 돈을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아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기차에 올랐습니다. 3등 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그중 2명이 눈에 익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객차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척이었어요. 요원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멈춰 섰어요. 야, 저 새끼 신발 봐. 제 신발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맨발로 달렸을 때의 피가요. 요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사고였어요. 선로에 뭔가 걸렸다고요. 사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갔습니다. 저도 그 틈에 끼어 뛰쳐나왔어요. 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최철수, 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기차는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그냥 걸었어요. 마침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경로로 국경을 넘었어요. 강을 헤엄쳐 건너고, 정글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안. 태극기가 펄럭이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추격자도 보위부도 아무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다. 평양에서 해산, 해산에서 중국,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2달간의 목숨을 건 도주. 수없이 죽을 뻔했고 수없이 잡힐 뻔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태극기 아래에서 그 차를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치른 대가는 가족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죠? 같은 집에서 잘 수 있죠? 명절에 모여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10년째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못할 겁니다. 2015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2번째 생일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실제 태극기는 라오스 대사관에서 봤지만 한국 땅의 태극기는 달랐어요. 진짜 자유의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최철수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호위사령부 경호원이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호위사령부? 정말입니까? 네. 그럼 당신이 본 것을 모두 말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요. 저는 사흘 동안 진술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모두를요. 2013년 7월 18일 밤의 일도, 동료들의 실종도, 보위부 조사도 전부.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죠. 신용카드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사용법, 면접 보는 법.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말투가 달랐거든요. 저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씨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진 거였죠. 평양 아파트는 국가 소유였으니까요. 첫날 밤 혼자 그 방에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울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제게는 너무 조용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있었거든요. 숙소에는 동료들이 있었고 집에는 아내가 있었고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짜장면을 먹었어요. 북한에서 중국 음식이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먹는 짜장면은 쓸쓸했습니다. 직장을 구했어요. 경비회사였습니다.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또다시 경호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의 땅에서요. 1년쯤 지났을 때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 숙청, 최고 지도부 측근 다수 처형.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알던 사람들은 아닐까? 저를 도와줬던 선배님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전화할 수도 없고 편지할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꿈을 꿔요. 보위부 조사실에 다시 앉아있는 꿈. 압록강 얼음이 깨지는 꿈. 아내가 울고 있는 꿈. 그럴 때면 일어나서 창밖을 봅니다. 밤에도 환한 서울 거리를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자유의 대가구나 하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가고 가끔 탈북자 모임에도 나가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한국 사람이죠.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북한 말을 들으면 움찔하고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꿔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은 여전히 거기 있고 제 가족도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탈출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자유를 모른 채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것,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